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법은 국가의 기본이지만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법을 매개로 판사나 검사 등 법집행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범죄라고 볼 수 없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처벌하고 개별적인 민사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둔갑시키는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매년 200만 건의 형사사건이 일어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건 국민의 질서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그저 통제 수단으로만 봤던 과거의 나쁜 법과 제도의 문제, 그리고 이를 통해 매출을 일으키는 판사와 검사, 경찰관 등 법집행 공무원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키우고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국가까지 나서서 법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합니다.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인기 토크쇼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최고의 출연자들과 함께합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분,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역전의 용사들 감사합니다. 우와, 지금 어디서 오시는 길이라고요? 세종에서 오는데요. 아마 전산장애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설로 안정하라고 하는데 17분이 연착이 돼가지고 그래도 땀을 흘리면서 왔습니다. 네. 저도 요즘 KTX KTX 타고 다니면요. 계속 이게 무슨 안정화 작업 그래가지고요. 네. 동대구에서 광명까지 오는데 10분 연착은 예사고요. 20분씩 연착되는데 이걸 개선을 못하는 것인지 실제로 안전 문제인지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러면 차라리 그 기차 시간이 길게 잡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30분 만에 와야 되나 45분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그걸 약속을 너무 좀 자주 어기게 돼가지고요. 네. 곤란할 때 한두 번이 아니고.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제 시간에 오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고객들하고.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런다면 약간 손해를 가름해줘야 되지 않나요? 요즘 탈 때마다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거기 그 써 코레일에서. 있습니다. 그 환불이나 저기 손해배상은 없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그 공급자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소개도 안 해드렸는데 벌써 이렇게 불쑥 나오신 요새 안녕하십니까? 광고 모델로 하려. 광고 모델 평론가입니까? 광고 모델입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예요. 네. 좀 이것저것 나쁘게. 다 하시는 분입니다. 전계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열심히 하실 겁니까? 아니 오늘 이제 젊은 기자 두 분이 나오셔서 네. 국회 또 청문회까지 다녀온 그 취재 기자 겸 오늘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간 두 젊은 기자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서포트하고 싶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분은 오셨고 한 분은 국회에서 지금 그야말로 날라오시는 중인데 오시는 대로 소개해드리고 먼저 김대호 2분 뉴스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분 뉴스 김대호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안 하셨네요? 다음에 하나 또 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갔다 오셨다고요? 네, 이제. 법사위 그 문재인 조희대 법사위 네, 청문회. 네, 맞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오늘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도요? 핵심 증인이 그럼- 모두 공석이었습니다. 네네. 참고인만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들이 있으셨나요? 이제 법률 쪽에서 노조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이랑 법원 노조, 네, 법원 노조. 그리고 관계자? 이제 네. 김경호 변호사님이라고 또 네네. 오셨고요. 김경호 변호사님도 아주 원칙적인 말씀 많이 하시던 네. 우리가 저 박정원 대령 대리인으로 기억할 만한 그분이죠. 네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법률 쪽도 하고 계시는 교수님도 한 분. 네, 김선택 교수 헌법전공 맞죠? 맞습니다. 어떻게 다 줄줄 외우고 계시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요. 그렇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김선택 교수가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 뉴스 강지호 기자가 이렇게 해서 참고인 4명이 정작 와야 될 사람들은 안 왔는데요. 네. 참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세운 게 헌법 103조인데 헌법 103조 조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판사는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청문회 안 나오는 거하고 연관관계는 뭔가요? 세 가지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헌법에도 안 맞고 법률에도 안 맞추고 그러니까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이런 것 같아요. 대법원장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이 이제 원성이 자자한 지기현 재판부도 그렇고 자기들 과연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국민들이 이 인권이 유린되고 짓밟힐 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받는가, 그 관점으로 보면 딱 답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억울하면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왜 우리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지 설명이라도 하든지, 이제 숨어서 안 나오고는 마치 국회가 월권 행위를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한다, 좀 더 심하게 하면 사법부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논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이제 정치 공방을 스스로 만들어서 한번 붙겠다는 것인데, 오늘 나경원 이제 의원이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선출된 권력이 서열로 나누자면 어떻게 위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본인도 선출된 권한자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이고요. 당연히 임명을 통한 과정을 거치는 쪽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통제를 받게 돼 있죠. 그것이 상권분립이라는 것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국회는 행정부든 사법부든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고유의 권한으로 국민이 준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완전히 무시하면서 발언하는 것을 보고는, 그러면 자, 나경원 의원의 논리대로 하면 사법부는 무엇이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다 하더라도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직위원 재판장이 지금 보여주는 저런 행태도 판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묵인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국힘 의원이 소상하게 밝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만 좀 보충을 드리면, 선출된 권력이 사법 권력보다 위에 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논란을 처음 이제 이 사람들이 제기하고 한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출된 권력, 1차적 위임이라는 표현을 썼죠. 국민으로부터 직접적 위임.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위임이 된 임명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선출된 권력 직접적 위임받은 자가 상위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위임받은 자도 반드시 국민의 어떤 객관적인 통제, 즉 견제와 균형, 감시, 그런 것들을 받는 속에서의 독립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선출 권력을 존중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국무위원들도 국회에서 부르면 국민이 부르는 거니까 가라, 네네. 존중해라, 이런 차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주 항상 견강부에 또는 이 말장난을 잘하는 게, 똑같은 거를 놓고 자기들이 아전인수를 하면서 여기서 살짝 틀어서 마치 선출된 권력이 상위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계속해서 삼권분립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몽테스키웨가 1770년대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쓰면서 고전적인 원론적인 삼권분립을 얘기했죠. 그때는 절대 왕정에 대한 한 거, 그 뒤로 이제 이게 프랑스 대혁명 1789년 쭉 이어갑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대 왕정과 유사하게 통치를 한 사람 누굽니까? 국가 경영이 아니라 국민 위에서 군림하면서 통치한 사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최근 들어 윤석열이죠. 윤석열. 자, 윤석열 그런 통치를 할 때 한마디도 못하고 국민의 인권 유린될 때 하나도 어떤 법적인 제재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일종의 방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고전적 원론적인 삼권분립을 이야기한다? 정말 죄송하지만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읽어보시라 네. 권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이제 그냥 정치적 공방만 있는 판 이렇게 변질시켜버렸나요? 국힘 의원들이?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선출된 권력이냐 아니면 임명된 권력이냐 권한을 가지고 있냐, 사실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이는 게, 사실 모든 공직자는 국민들의 물음에 답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교묘하게 이렇게 틀어가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법사위에서 제 귀를 의심하게 했었던 말이, 신동욱 의원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드니까 그렇게 지금 나서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들을 오늘 국민의힘에서 모두가 쏟아냈거든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라는 거예요? 범죄자라고 근거가 칭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검찰이 지목하면 다 범죄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를 흔들기 위해서, 아니, 저는 이제 김 기자님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뒤에 있는 신동욱 의원한테 검찰이, 특히 윤석열 검찰이 지목하면 그 사람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지금 민주당이 사법을 흔든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범죄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행태를 벌이는 게 아니냐라는 게 오늘 국민의힘에서 전체적인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법의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는 인정을 하고 지킨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들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 아니 그렇게 그리고 보겠습니다. 다른 거를 해보자는 것도 아니라 궁금한 거를 묻고 따져보자는 게 청문회 아닙니까? 가장 민주적인 그리고 사실 우리가 청문회가 없었잖아요. 민주화 이후에 도입되기 시작해서 드디어 우리도 미국처럼 이런 청문회도 하는구나 하고 어깨도 좀 으쓱해대고 이랬던 건데 와 그 코빼기도 안 원로이신 미쳐요? 박지원 의원께서 왜 쭉 역대의 그 대법원장을 이렇게 성함을 부르면서 네네. 누구누구 대법원장도 출석했습니다. 또 유태응인가요? 그 네네. 아마 전두환 때 전두환 때죠. 거기는 탄핵에 이제 소추가 된 적이 있죠. 등등을 쭉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없던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희대의 사건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사건은 자기가 하고 있다. 네, 네. 없던 일이 아니다 맞아요. 이거죠. 자, 국힘 발언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심각하게 제가 보는 것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반드시 공격을 좀 해야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검찰과 지금 수사기관은 무조건 사법부 포함입니다. 국힘 편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건 명확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보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말을 퍼붓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지금도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중도 확장이 좀 더 돼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있고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을 했지만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이 상황에서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제쳐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극우 극단 세력을 끌어모으는데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하겠죠. 한두 사람이 아니죠. 신동호 의원도 저도 이분이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정말로 선을 넘고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이 정부는 절대 보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절차에 따라서 법치로 가면 자기 뭐 주장하고 국회 면책특권 다 받는 공간 아닙니까? 이게 이제 명확하게 있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막말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는데 이게 본인의 지역구 관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서초죠, 서초. 아니 서초든 뭐 서초. 동작이든 영남 지역에 있는 국회와 마찬가지예요. 지역구 관리에는 문제가 안 되는 당원들이 일어나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면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만에 하나 이런 류의 논리 전개를 민주당 국회의원이 하고 있다면 당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공천에서 배제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겠죠. 이제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감싸고 좋아하는 극소수의 세력 또는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더 극단적인 발언을 지금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똑똑히 잊지 말고 매의 눈으로 계속 감시의 눈으로 보면서 이 국민의힘 이 분들의 이 자들의 어떤 무도함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봐야 됩니다. 지금 전국에 한가위 플랜카드 많이 걸렸죠. 네. 국민의힘에서 걸어 있는 게 뭐라고 걸려 있는지 보시면 국민의 일상 더 든든하게 이게 전국 공통으로 걸은 거고요. 네네. 네가 다 해먹어라 라고 걸려 있죠. 자, 국민의 일상 더 든든하게요. 보세요. 국민의 일상을 파기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금까지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 명절 연휴에 국민의 일상 더 든든하게요. 더 든든하게 밟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왕골에 1,200억이라도 사봐야 되잖아요. 엊그제 도대체가 발표인데. 이렇게 우리가 잠시만 한눈 팔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싹 다 덮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 중국이 무비자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 그러고 네가 다 해먹으라는요. 누가 해먹었습니까 지금? 네가 국민인가요? 나 참. 제가 뭐 알고 지내는 한 분도 이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 저지하자 이런 플랜카드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가보니까요. 플랜카드를 정말로 두 눈 뜨고는 보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야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현혹이 되나? 아니면 저 말을 믿을까? 아니면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결국 극소수의 본인 지지층들을 결집하면 다음에 공천에 도움이 될까? 이러니까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협치의 대상이 대화의 상대가 돼야 하는데 아예 대화의 전제 조건이 돼 있지 않고 거리에 나서서 지금 당대표가 외치는 소리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개혁의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빨리 처리할 건 처리해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질질질 끌고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까지만 기다려라고 하면서 바깥에서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이렇게 이제 공방 그리고 일방적인 주장만 막 이렇게 퍼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조이대 청문회 소식은 좀 있다가 우리 강지호 기자가 막 이제 도착하실 테니까 그때 좀 더 얘기해 보고요. 오늘 뉴스의 중심 인물은 누가 뭐래도 지기현입니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기현에 대해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잠깐 지켜보시죠.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구속 취소를 청구하던 당일 6년간 잘 쓰던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인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이틀 만에 3달밖에 안 쓴 휴대폰을 또다시 교체했습니다. 자, 이거 핸드폰 교체를 물론 할 수 있어요. 의원의 일치일 수 있는데 6년 동안 쓰던 걸 갑자기 구속 취소 때 했다 의아하고, 두 번째는 6년 만에 핸드폰을 교체한 사람이 석 달 만에 또 핸드폰을 교체했다. 이건 냄새가 펄펄 나는 거 아닌가요? 네, 정기환 대표. 예, 진행자께 좀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사전에 전제를 굳이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100%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혹이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눈으로는 범죄 은닉으로 보여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이 바뀐다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지기현 판사의 핸드폰 교체 중에 제가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이 구속 청구 당일날에 이제 6년 만에 쓰던 폰을 갤럭시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룸사롱에 대한 의혹이 또 터지니까 이틀 후에 다시 핸드폰을 3개월 만에 교체했는데요. 그 핸드폰 기종이 샤오미로 내려가요. 그래서 핸드폰을 최신 폰으로 바꾸고 3개월 뒤에 갑자기 또 샤오미로 왜 바꿨을까? 그리고 그 시점이 의혹이 나올 때마다 바꿨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증거인멸을 이제 아예 대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벅꾸라지라는 것이 자 팩트가 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건 모르겠고 증거로서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판사가 가장 적나라하게 이걸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해주는 제 입이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어떻게 판사라는 자가 이 문제가 터지는데 그날 바로 휴대폰을 바꾸는데 그 폰은 없어요 지금. 있으면 그럼 증거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거 다 들어봐라 문제없다라고 했는데 다 없앴어. 3개월 뒤에 또 샤오미로 바꾸면서 없앴다. 이게 범죄 행위지. 이걸 범죄 행위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의혹이다, 의문이 있다, 당신이 답하라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저게 썩어 자빠져서 미친 제정신 아닌 사법부에 그리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재판하는 지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응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지. 무슨 의혹 제기니 그런 게 말이 되냐라고 그걸 지금 하라고 기다리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아니다 이거 완전히 범죄 행위다라고 전제를 하고 누가 수사할 거냐. 공수처 오늘 당장 압수수색 해라. 자 그러면은 지금 경찰 국수본은 안 되느냐. 고발돼 있단 말이에요. 사생에서 다 해놓은 거. 당장 압수수색 해라. 어디 갔냐고. 증거인멸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봐주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저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법부와 전면전을 지금 벌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수사 관할이 공수처이긴 한데 경찰청 국수본에서도 빨리 조율을 해서라도 별건으로 이건 자기들이 수사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자, 이번에 생각이 그 듭니다. 장기적으로 도피를 하다 붙잡힌 이기훈 씨. 폰 몇 개 썼습니까? 5개를 상시적으로 교체하면서 썼어요. 자, 주로 폰을 자주 교체하거나 여러 개를 아주 뭐 사업상 쓰는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단기에 여러 개를 구입해서 쓰는 사람들은 뭐죠? 감출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뭐 거의 그랬죠. 사기꾼들이 많이 그래요. 예. 이기훈 씨 멀리 있는 예가 아니라 아주 최근 예잖아요. 자, 그런데 판사가 이 정도로 바꾼다? 그걸 어느 국민 보고 그걸 설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전히 갑의 위치에 있는 거를 10분 활용하면서 정말 오만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보세요. 이분들이 두 가지의 갑의 입장에서 아마 그걸 거예요. 혼 이거 압수수색하자 그러면 영장 내줘요, 이 사람들이? 영장 누가 발부해요? 판사들이 하죠. 그거 믿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 접대했다고 이제 아까 그 기자회견 할 때 보면 정의찬 씨가 이제 직접 실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연초부터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제보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제보를 한 변호사가 직업적으로 굉장한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아, 그럼 가족들. 거기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거 진짜 자기 직업적으로 그럼요. 매장이 될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은 다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지경으로 계속 간다? 아마 지금 정의찬 씨가 실명으로 이 정도 밝혔으면 그 다음 단계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당사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이거 나온다고 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진술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술집에서 몇 차례, 몇월 며칠, 그 다음에 골프 접대. 네. 자, 골프 접대 이런 건 카드 딱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어디서 뭐 달리 뭐 설명할 필요도 네. 없습니다. 룸사롱 대부분 카드로 했겠죠. 뭐 현금 갖다 다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보면 기록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때 이분 동선, 지기현 씨 동선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강지호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만큼 많이 본 기자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제가 같습니다. 봤을 때는 이분 뉴스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듣고 싶었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날은 무조건 다 지금 방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기현 재판을 쭉 지켜본 결과는 어땠어요? 우선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증인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변호인 측에서 막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유도 신문이다, 뭐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재판부에서 소송 지휘를 제대로 좀 잘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갈무리를 좀 해주고 좀 멈추게 한다던가. 근데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거를 전부 다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제대로 된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증인이 한 4명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증인이 다 하지 못하고 한 2명에서 한 2.5명 정도 하다가 이제 재판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은 굉장히 장황하게 쟁점 없이 아무 얘기나 해도 제지하지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 변호인을 봐주게 하는 거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신속하게 재판할 의지가 과연 있는가? 그러한 저는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빤한 얘기를 하면 잠깐만요, 좀 이따 얘기하고 요거 진술 마무리한 다음에 변호인 기회 드릴게요, 이런 식의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초기에는 그런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었고 룸사롱 논란이 터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뭐 대통령 바뀌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기현 재판부는 제가 보기에 그때서부터는 그래도 조금의 제재는 가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소송 지휘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전 스스로에 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런가요? 일종의 침대 축구처럼 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의심하는 것처럼 지기현이가 누군가에게 약점이 잡혀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처벌이 되고 안 되고가 이제 기준이겠죠. 본인이 그렇게 비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조사 안 하고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뭐 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확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외에는 어떻게 지기현을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강조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었다고 하는 막 이렇게 이제 공방이 있는 중에서 그 판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지는 것이지요. 뭐 이렇게 동네 서당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처럼 아니 그 얘기가 왜 필요해요? 화를 내는 사람이 지는 거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참나. 내란 재판에서 네. 이제 윤석열 재판보다 이제 김용현 재판이 이제 더 특이한 점이 많은데요. 변호인 측에서 상당히
중간에 뭐 가로막거나 아니면 재판을 좀 지연시킬 목적이 눈에 좀 띄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 측과 이 변호인 측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갔었습니다. 이 증인에 대해서 이 증인을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데 이 와중에 변호인 측에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기현 재판부가 화를 내시면 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리는 거였습니다. 아니 무슨 친구들하고 술자리 하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면 지는 거라는 얘기를 판사가 재판장인데 왜 합니까? 제지하면 되고 지금 법정을 모욕하는 거냐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야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지기현 재판 하에 이뤄지는 그 김용현 변호사 측이 유튜브를 또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번에 윤석열이 재판이나 이런 거에 참여를 안 해서 강제 인치해서 한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검이 지시는 할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인치할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도 버틸 테니 지지자분들도 좀 잘 좀 버텨달라. 그러니까 지금 소환 조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아서 강제 인치를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할 당시에도 그 전략들을 지지자들한테 계속해서 전파하면서 처음부터 불참의 의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어땠습니까? 마치 이번에 보석을 허용해주면 열심히 임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무언가 제지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방안을 조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상태를 묵인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판에 대한 공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지켜보지 않는 한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법 감사위 얘기도 한번 해보죠. 지금 지기현이가 문제될 만한 일은 안 했다. 이것도 시민감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위원회 결과다. 그러나 공수처를 보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시민은 어떤 시민들이? 모르겠어요. 명단도 공개 안 했죠. 그러니까요. 외부 인사라고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예 봐주기 이제 하는 것이냐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이 사진이 찍힌 장소가 어디냐, 거기에서 직무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 간에 선후배 간에 술자리 했다. 그리고 뭐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밖에 없으니 이게 뭐가 문제되느냐. 그러면 보통 저렇게 되면 제보자를 만나보고 몇 차례 접대를 받았는지, 어느 집이었는지, 어떻게 했고, 누가 술값을 계산했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네. 안 했죠. 사진의 단면만 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봉띠지 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있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은폐하는데 얼굴에 낯짝에 철판을 깔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완전히 우롱하는 발언을 한 걸 계속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검찰청 해체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논란이 전혀 생기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을 보니 이 자들이 원래 이런 짓을 했던 범죄 집단과 전혀 다르지 않구나라는 국민적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것도 이거 뭐 청문회 나와서 하는 꼴을 보니 와 이거 가관이다. 이거 뭐 드라마에서도 저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삐딱선 타면서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것, 야 저거 진짜 해체해야 되겠네 라는 것이 오늘 대법원의 윤리감찰관실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그래 이렇게 하는구나, 좋다, 오늘 정무실장 제보자 얘기 잘했다 민주당은, 그리고 사법부는 이따위로 계속해라,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가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상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최소한 예의다 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계속 주장해라 너는. 그리고 감찰 결과 이렇게 발표해라. 그건 너 봐주기 하네. 증거인멸까지 다 했는데 나온 거 처리 안 한다고? 알았다. 그러면 이제 누가 붙어야 됩니까? 국회가 대법원 사법부하고 붙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과 그리고 사법부가 이제 전면전을 벌이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수사기관이 수사하라 마라 주장할 수 있죠. 공수처도 봐줘라. 그러면 국가수사본부도 다 봐줘라. 너희들끼리 다 한통속이면 다 봐줘라. 그럼 마지막 남은 거는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정도의 정말로 모렴치한 이런 윤리감찰관실의 일단 결과 발표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보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대상 법관 직위원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 아닌가요? 저 정도면요? 그럼요. 그 당시에도 처음에 저런 진술을 했고 일관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생업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저하는 게 분명히 가족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갑의 입장에서 악용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끝까지 이 사람들이 이걸 못할 거야라는 확신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게 집단적인 대법까지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무거운 거대한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라는 두려움 이런 걸로 사실은 이제 간접적으로 제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저건 안 좋다. 그리고 좀 전에 전 대표님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진짜 21세기 최첨단을 달린다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이 갈등 구조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거에 극단에서 뭘 믿는 게 있는 거죠. 수기치심, 수호지심이라는 건 1도 작동을 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정말로 과연 이렇게 해서 기득권들이 그 극단까지 갔을 때 역사를 보면 항상 그 기득권의 극단적인 어떤 그 힘자랑 근육자랑이 있을 때 반드시 뭔가 사단이 일어납니다. 어떤 형태든. 그 임계점을 향해서 국민들이 다시 나서는 순간이 바로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직위원의 어설픈 변명을 그냥 대법원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소개해 준 것 같아요. 오늘 얘기도 오지에서 근무한 사람이 있어서 만났다. 1번. 그것도 법원 휴정기였다. 8월 9일. 그러니까 어차피 법원은 7만 8초에 쉬긴 하는데 근데 또 진술이 이상한 게 휴정기에 만났다고 하면서 재판 때문에 일찍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장치들을 막 직위원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고 휴정기 아니면은 사람들 안 만나고 이런 존재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건 그 사람의 설명을 여과 없이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조사입니까? 오늘 윤리감찰 직위원 판사 룸사롱 의혹 관련해서도 지금 그 안에는 직위원 판사가 전담하고 있는 법정 관계자가 없다라는 논리도 하나 같이 들어가 있어하고 제가 오늘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룸사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찾아보니까 약간 노래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래방의 형태라서 그 룸사롱인지 몰랐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대법원이 감찰 결과 직위원 부장판사의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수백만 원대 회원제로 운영되는 룸사롱에서는 돈을 지불을 하면 그때 이제 막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 여성분들도 들어오고 샴페인과 막 폭죽도 틀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이 꺼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첫 노래방 형태만 보고 이거에 대해서 직위원 부장판사의 의견을 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 윤리감찰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리고 제보자는 이게 한 차례가 아니고 20차례 이상과 골프까지 직접 다 지불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공수처에서 지금 대법의 윤리감찰 결과를 3차례 이상 요구했는데 단 한 번도 응해주지 않아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청문회에서 안 나온 것도 의문이지만 공수처 고위공직범죄수사처에도 응해주지 않는 것은 대법원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범죄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해야 될 일을 수사기관이 모르나요? 강제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압수수색하고 불러다가 족치는 건 아니더라도 소환 요구해가지고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판사는 왜 그런 대상이 아닌가요?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휴대전화를 이렇게 이제 증거인멸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판사가 이제 나서서 모범을, 케이스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잖아요. 이제는 모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휴대전화를 없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증거인멸이라는 것을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시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이미 이제 윤석열부터 지금 뭐 검사 출신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자들, 그리고 뭐 장관들 다 이렇게 없앴지 않습니까? 직위원도 이제 깨끗하게 없앴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휴대전화와 관련돼 있는 내용은
아예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문을 열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이거는 있는 사람들 다 억울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저는 법원행정처장이 이제 국회에 다시 나올 거 아닙니까? 반드시 법사위에서 물어봐야 된다고. 자,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자기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시점에 윤석열 풀어주는 날 휴대전화 바꿨고 3개월 뒤에 또 문제가 됐을 때 휴대전화를 아예 중국제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럼 알고 있다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천대엽 대법관이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것은 지기현 부장판사 개인적 판단이니까 저는 뭐라고 답변 못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라고 제가 거꾸로 물어보는 것이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가지는 사법부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잖아요. 지기현하고 조희대. 각각의 이유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저 청문회도 안 나왔어요.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고 답하자는 것도 거부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윗물 아랫물 할 것 없이 물론 뭐 중간물이죠. 저 부장판사니까. 우선 아주 사소한 우리 일반적인 생활로 한번 가보자고요. 지방에 있는 후배가 와서 오랜만에 만났다면서요. 그럼 우리 스스로 한번 다 보자고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많아요. 일단 선약을 하죠. 그러려면. 네, 선약했어요. 뭐 그거 네. 번개는 없죠. 그렇죠. 네. 뭐 선약했어요. 그러고서 어디를 갔어요. 뭐 식사하고 좋은 데 갔어요. 근데 왜 나갑니까? 오랜만에 만났다면서요. 당장 부장판사라는 분이 앞뒤 자기가 구성한 논리도 맞지가 않아요. 술을 안 먹고 나갔다. 그거 왜 갔습니까? 거기를. 사진 찍어주러 갔어요. 술집에 가서 기념으로. 그리고 지기현 씨는 평소 술을 좋아한다는 거로 뭐 많이 유명한, 알려져 네. 있죠. 그래서 자 이런 논의를 지금 몇 개월째 지금 국민들이 저를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만에 하나 어떤 결정적인 단초라도 얻어 걸리면 지금도 이미 얻어 걸린 거지만 뭉개고 있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그 폰에서 통화 기록 이런 거 압색해서 나오면 뭐라고 하시려고 그래요? 그때도 사법부 독립을 얘기할 건가요? 그래서 진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을 이 상황을 스스로들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뭐 우리가 서초동 가서 대모합니까? 아니 국수본에 아니, 뭐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하면 네, 통화 기록 수사해야 이제 통화 기록에서 저는 제가 제보할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을 것인지 그 사람 폰번과 번호가 찍혀 있잖아요. 그것은 빼박 증거일 수도 있다. 왜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갑작스럽게 구속 취소를 했느냐라는 관계에 대해서 정보가 어떻게 경찰 쪽으로 취합이 됐고 경찰 정보 라인에서 이걸 최초에 입수하고 정보 관리를 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직접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게 있으니 뭐 그거를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면 그때 전화번호 중에서 반드시 땡땡땡의 전화번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한다. 자 잠깐 이거 되게 중요한 맥락인데 지기현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있었다고 그때 소문이 났죠. 두 가지 라인, 그러니까 두 축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하나 제가 들었던 것은 이제 경찰 정보 라인에서 왜 지기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그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있었죠. 지기현이 범죄와 연관됐다고 의심할 만한 뭔가가 있었군요. 스캔들이. 말씀하기 지기현이 어려우신 직접 거죠. 범죄와 연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고 네네. 그것은 단정할 수 없고 어. 왜 지기현이라는 인물이 특정한 룸사롱이든 술집 접대 과정에서 장부가 나왔느냐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민주당으로 제보가 되는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정무실장이 네네. 대리에서 이야기했던 그 건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보자 쪽은 모르고 왜 이것이 그러면 이름이 튀어나왔느냐 한 60명 정도 명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60명의 명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뭔가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업소가 불법 업소 또는 불법적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지기현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언론사 기자 그리고 변호사 판사 이런 이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들었죠. 그런데 이 정보가
실제로 별건으로 지급이 됐던 겁니다. 다른 건을 수사하면서 이 장부가 나왔는데 이게 뭐야라고 보니까 이름들이 쭉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그 당시 정보라인 쪽에서 들은 것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진도가 좀 더 나가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한 것은 지기현 부장판사의 통화 기록은 수사 과정에서 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통화 기록 중에 실제로 전화를 걸었던 유력한 땡땡땡이라는 자가 만약 있다면 이제 그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유력한 땡땡땡은 윤석열 정권에서 유력했던 사람이겠네요. 저는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말 들으면 다 아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뭔가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 그 휴대전화를 저 인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 국장님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지기현 판사의 룸사롱 제보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룸사롱을 갔냐 안 갔냐 이걸 뭐 도덕적으로 따져볼 문제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내란숙의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접대가 가능한 인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본질적인 걸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씨가 구치소에 있을 때 그 최측근으로부터 핸드폰을 반입해서 1박 2일 접견을 하면서 구속 전에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한 지금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기현의 핸드폰이 2번이나 교체가 됐는데, 그럼 그 통화가 혹시 지기현 판사와 이어진 게 아니냐? 그런 합리적인 추론은 당연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을 누군가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청문회에 안 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증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국민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해소는 누가 해줄 것이며, 만약에 지기현 판사의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판사가 만약에 법을 수호해야 될 자가 법을 어겼다면 이거는 누가 과연 심판할 수 있는 건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법개혁은 하자고요. 저는 개헌도 하고, 그래서 대법원의 위상도 좀 새로 정립하면 좋겠고, 앤드 배심제도 도입하고, 그래서 재판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하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 청문회도 안 나오잖아요. 조의대는 조의대대로. 또 뭐 그 다음에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의견서예요. 그러니까 정말 건방으로 똘똘 뭉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나라를 일반 구한 국민도 독립운동가 안 나갈 때 의견서 다 내면 이제 봐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 그러니까요. 논리대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국민들의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의문이 있으면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법사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잘못하면 사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법부 내에 있는 판사 같은 경우에도 만약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국회에 나가서 소명하고 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궁금점들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게 이 공직자의 의무가 아닌가. 의무죠. 아니 책무예요. 헌법 7조. 그러니까 당위를 좀 뛰어넘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수사해야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죠. 즉각 네. 착수를 해야 되죠. 다른 거 없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보 내용으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은 수십 차례 됐다고 하는데, 실제 전화기를 다 훼손시켜 버렸다 하더라도 통신기록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통신기록 거꾸로 계산해 보면, 정리해 보면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유력인물들이 존재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계속 통화를 했는데 이거 이상해 라고 하는 거 저는 따져볼 수 있고, 그리고 전화 한 사람도 차명폰으로 전화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화를 했다고 의심되는 땡땡땡도 전화기가 한두 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주변 인물까지 전화번호를 넣으면 도저히 연결 안 되는, 지기현과 어떤 사람이 연결됐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연관성을 따져보면 접근일 수도 있고 비밀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하는데 수사 외에는 지금 없다. 빨리 해라. 수사. 하는 말씀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탄핵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기현과 조희대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간다. 하여튼 좋아요. 그건 또 고발 사건들도 있으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하고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국회에서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니 이제 지금 순서를 밟아야죠. 먼저 수사를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의 기록이 나와서 이거는 범죄 혐의로 의심된다라고 하면 부적절한 전화 통화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통화 시간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탄핵해서 이거는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지금 바로 탄핵을 한다면 이제 엮어놓은 일종의 뭡니까 이게 이제 덫에 걸릴 수가 있고 상권 분립을 깨는 독재 정부 뭐 이런 거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 정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네. 다 안 나오는 이유는 아예 너희들은 상대 안 하겠다. 자,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거 보고 있으니까 좋다. 정치 공방을 아예 만들어서 사법부 절대 양보하면 우리는 안 된다. 이런 게 확고한 거죠.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전쟁은 정말로 지혜롭게 또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경찰, 공수처가 빨리 수사를 진행하라고 저는 국회가 촉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年초부터 계속 전략적 인내를 정말 많이 해왔죠. 그 사법부의 자정 기능을 통해서 정말 웬만하면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바꿔라 했을 때 최근 들어서 정말 개사가에 가까운 국민들을 약 올리는 듯한 지기현 재판부의 이상한 재판 진행이라든지 또 날수로 계산해서 그걸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시켜주고 풀어주라든지 황당한 것들을 바꾸라고 그랬더니 결국 뭐를 했어요? 뭐 판사를 한 명 더 보강한다, 몇 명을 보강한다. 누가 그거 보강하라고 그랬습니까? 잘못된 거를 계속해서 보강하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 자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바꿔라. 근본적인 어떤 그 뿌리를 바꿔라 이런 건데 완전히 국민들을 오히려 약 올리는 저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뭘로 보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계속 왔는데도 스스로 자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힘을 강하게 이렇게 행사하는 것 같은 걸 싫어하기도 합니다.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들이 이렇게 시계가 가는 동안에 제가 보는 건 다른 쪽에서 반드시 터지게 돼 있다. 골마 터지게 돼 있다. 그 변호사 나와서 어떤 증거를 내밀면 영수증을 내밀면 어찌할 것이며 그다음에 지금 비아폰 서버 포렌식 됐다는 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3주쯤 넘었습니다. 거기에서 직간접적인 통화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포착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그런 때 뭘로 빠져나갈까? 그때는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순간이 왔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끌고 리더들이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정도로 과연 저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와서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좀 거울을 보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계환 대표는 싸움, 전쟁 이런 표현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라고 싶은 게 오늘 그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죠. 전부 원대 복귀하겠다, 돌아가겠다라고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이건 네. 아니 그걸 보고는 제가 공무원이 발령을 받아서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특검법에 의해서 네. 파견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60명이 다 돌아가겠다, 나 일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죠. 자, 공무원법 위반으로 당장 징계 조치를 해야 되는 게 하나, 두 번째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사표 내고 다 꺼져라. 이렇게 가야 되죠. 말이 됩니까? 국가에서 법과 제도로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자,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검사 노조 있습니까? 검사 노조입니까? 노조여서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를 떠나서 당연히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에 파견된 공직자들이에요. 공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지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자, 우리 일 못하겠다. 그러면 바로 자르고 경찰 중에서 수사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다 찾아서 넣어야 되고요. 두 번째, 검사 출신 변호사들 중에서 여기 수사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빨리 찾아 넣고 이것들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징계를 내려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다고 너희들이 어떤 집단이 국민들에게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공직자 고시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따위 행동을 하고 법을 완전히 사유화시키고 특정인을 죽이는데 동원된 정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로 사냥개처럼 놀았던 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 지금 일 못하겠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당장 저는 징계 처분 내려야 된다고. 두 가지 면에서 다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거, 하나는 논리적인 건데 논리적인 거는 자기들 조직이 지금 없어진다. 어디 없어졌습니까? 1년 유예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당장 없어졌습니까? 오늘 아침 딱 하고 끝하고 끝났습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그 첫 번째, 현실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빼고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선민의식 같은 뒤집어 보면 오만함이겠죠. 경찰 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될까? 제대로 됩니다. 그럼요. 변호사 출신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 지금 전 대표님 말씀대로 어지간히 기존 나온 사건들은 많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새로운 사건들에 대한 건 새로운 분들로 수사해도 돼요. 그러니 그대로 돌려 보낸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뭐 거의 그려집니다. 그래 가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의견을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진짜 원대복귀 하려면 원대복귀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야기가 두 가지 측면이 다르게 나옵니다. 네네. 일단은 지금 김건희 특검 측에서 본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게 불과 몇 주 전에 10명 정도였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서 20명. 그러더니 40명이 되더니 저는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특검부 측에서는 수사에 차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럼 여태까지 놀았나요? 이 합니다.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사실 메시지가 다르게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법사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지칭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거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는 메시지와 방향을 정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특검의 이런 원대복귀 이야기가 같이 나왔고 오늘 박지원 의원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하는데 검사 수십 명이 나가서 환영하면서 맞이했다 그래요. 피의자를 소환하는 조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환영식으로 맞이되는 게 무슨 일이냐. 그건 조폭들 하는 행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는 무언가의 지금의 작전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더 센 특검법도 중요한데 다음 특검법 개정안이 된다면은 이번 내란에서 연루되어 있다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는 전 공직자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가 한번 필요할 것 같다. 아니 그렇게 그리고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집단 항명을 하면 장관이 나서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제가 이제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쓸 때는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단죄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감정이 먼저 앞서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은 법치에 의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서 저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 비판의 강도를 전략적 인내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이 초대형 사고가 났는데 나 일 못하겠어요 라고 발령까지 받았는데 지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유도 아니고 집단으로 나서서 돌아가겠다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검사들 빼고는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이 화재 현장에서 들어오겠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공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선민의식 아까 말씀하셨죠. 아 이것들이 이제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국가를 구성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임명된 자들이 고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는 검사 특채를 통해서 들어간 자들이 이제 국민위에서 군림하고 저따위 행동을 하고 있어 이걸 봐주면 나는 다음에 잡혀가면 이들이 나를 봐줍니까? 이 사법부의 저런 농단 행위를 봐주면 앞으로 내가 혹시 걸려서 법원에 재판받으면 특별히 나만 봐줍니까? 그거 깨자고 만든 것이 민주주의고 그거 깨자고 최종적으로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집단 항명을 하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 사람들 가서 설득시킬 거예요. 야 너희들 이러지 마. 왜 이래?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법이 허용하는 잣대대로 엄중하게 이 사람들을 문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지지율을 고려하지 말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럼요. 네, 감찰하고요. 징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개업할 때도 불이익을 줘야 되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런 집단 항명 사태가 벌어지고 검찰청 없어진 1년 동안 내내 이것 때문에 신경 쓰고 검사들한테 끌려다니게 돼요. 와, 근데 이 정도로 할 줄은 이것들이 정말로 철판을 깔아도 보통 철판 철판을 깔았죠. 깐 게 아니구나. 목숨 걸고 바깥에서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싸워왔던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공간에서 지놈의 인권도 생기고 지놈의 방어권도 생기고 그걸 독재 정권에 의해서 다 깡그리 무시하고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 만드는 이 판에 너희들이 국가가 준 권한을 사유화시켜서 이따위 짓을 하라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했느냐. 저는 통탄할 노릇인데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면 국민들이 제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도 이제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역사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체크를 해보고 그랬는데 조선시대 사헌부도 이만큼 강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의군부라든지 일종의 이제 그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도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화 이후에 다른 권력기관들이 이제 대부분 어떤 이런 사람을 잡아들이고 하는 뭐 이런 권력 부분에서 이제 권력이 이제 분산이 아니라 검찰로만 집중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기존에 이제 뭐 지금 방첩사라고 하는 그다음에 뭐 국정원 옛날 안기부 이런 여러 곳에서 서로 좀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갖고 봤던 것에서 유일한 이제 권력이 되고 기소 독점주의가 오랫동안 오면서 이들이 저절로 그 선민의식과 우리 아니면 안 돼, 우리만이 할 수 있어 거기에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희대의 좀 이상한 리더가 나타나서 정점을 찍는 이런 형태가 오면서 정말 아나무인으로 가게 된 악순환이 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이 정도 비대화된 결론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없고요. 법무부 장관이 이제 실제 국회에서 이걸 데리고 예를 들어 출석시켜서 따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지금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 문제를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 국회에서 오히려 부담을 덜 가지고 물을 거 묻고 따질 거 따질 수 있는데 만약에 행안부에서 특정한 공무원 직군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 뭐 조직이 해체되니까 충분히 그럴만 하겠네. 그거 뭐 젊은 사람들의 폐기로 저렇게 하니까 봐주고 넘어가자라고 혹시라도 할까 싶어서 제가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이러면 국가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이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든 정동호 법무부 장관이 빨리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 늦게 오셔서 별 얘기도 못 하시고 강지호 기자님, 네. 검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집단 항명이라고 규정해도 틀리진 않은 거죠. 네, 저도 그렇게 네,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장관께서 이제 한 구역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이제 리더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순간 급박한 순간에서는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것도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집단 항명 이게 사실은 내란과 또 엮여 있는 김건희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집단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좀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뭐 선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짧게만 네, 한번 네, 그러시죠. 드리자면 그러면 특검이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 물어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원래 이번에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가자고 하는 게 검찰개혁의 제도인데 본인들은 지금 모순적이게도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원래 특검이라는 게 이제 특수성을 띤 특별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한 자체의 이유가 무엇인가? 수사가 어느 정도 종결돼서 윤석열만 남았다도 아니고 수사를 하면서 이제 피로가 높아서 그 이제 돌아가고 싶다도 아니라 검찰 개혁의 제도적인 부분을 거래하자고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 검찰 개혁 함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수사하는 거 다 끝낼 거야 라는 사실의 모종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도적 개혁이 거래로 되는 순간 이 개혁은 무너지는데 그럼 특검들이 왜 거래를 하자고 나왔을까? 저는 이게 집단 항명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누군가 강력하게 지금 특검 측에 너네가 이렇게 거래를 시도해봐. 그러면 쟤들도 가만히 못 있을 거야 라고 저는 누군가 계속해서 압력을 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특검보나 특검과 이야기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뿌렸다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건 뭡니까? 이제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안 두면 되겠죠. 그럼요.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인 줄 알고라는 아재 개그 한 사람이 기억나는데요. 쓸 수 있는 카드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리하는 이를테면 대통령 권력 또 장관 권력이 정확히 자기 권한들을 행사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국무회의 보니까 대통령이 정말 약간 화도 좀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내각이 함께 움직이고 이런 그 제2, 제3의 내란성
집단 항명에 대해서도 아주 단단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허용해 주시면 한 말씀만 네, 드리면 네. 형사처벌권 남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심 무죄 났는데도 그러니까요. 항소심 또 걸어서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들게 하고 또 무죄해도 상고해가지고 대법원 가서 확정 판결 받으면 가정은 다 풍비박산 망하고 있는데 검찰은 국가에서 주는 월급 다 받아가는데 오히려 거기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패가 망신할 정도로 쫄딱 망하고 마지막에 무죄 선고받으면 뭐합니까? 그때는 이미 버스 다 지나고 나서 명예회복도 안 되는데 대통령을 말씀하신 것 중에 야 그러면은 95%가 자 무죄가 유죄를 안 받고 5% 상고심 가면 1.7%래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나. 검사 자기 면책하겠다고 처벌권 남용하는 거 있다. 또 한 번 더 따져보자. 지난 수십 년 전에 한 사람을 완전히 인격살인해서 죽여놓고 재심 청구 20년 30년 만에 받아서 그때 국가가 돈 던져주면서 미안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나라냐. 미안하다 말도 안 해요, 검찰은. 그러니까요. 제가 이들이 지금 오늘 집단 항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특검에 있는 게 맞니 안 맞니 수사 기소 분리 맞니 않니 이거 어떻게 용서해줘요. 그리고 이문정 검사가 우리 귀에 들어온 게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박형규 목사님 민주화운동 했던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 재심 사건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구형을 못하겠다 하니까 네가 뭔데 조직이 시키는 대로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야단 맞아가지고 찍힌 거 아닙니까? 감정대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러니까. 네 가족도 한번 당해봐. 그따에도 네가 그따위 짓을 하거나 그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말은 정말로 우리가 그걸 지금 던져야 되죠.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정말 단단한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를 보여줍니다. 스픽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고요. 특히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조금 많지는 않은데요. 주변에 알려주시고 스픽스가 아주 혁신적인 역할도 많이 하고 또 든든하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도 하는데 네, 여러분은 스픽스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가장 저렴한지 또는 가장 최적인지 자동차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같이 운전자 보험도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요. 나는 운전자 보험 가입했으니까 별 문제 없다? 아닙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매번 바뀌는 제도와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도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31개, 무려 31개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전화번호 기억해 주시죠. 1644-1226 1644-1226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계현 대표가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진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 10월 26일까지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상연되고 있습니다. 스픽스 공동구매 특별 할인가 밑에 링크 더보기 보시면요. 고정 댓글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인증번호 올해죠. 2025 입력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기간은 전 기간입니다. 전 회차이고요. 할인율 되게 중요합니다. VIP가 11만 원인데 거의 반값이네요. 6만 원에. R석은 8만 8천 원을 5만 원에. S석을 6만 6천 원을 4만 원에 드립니다. 예매 안내 다시 말씀드릴게요. 링크 접속하시고 인증번호 2025 입력하신 다음에 날짜와 좌석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결제하시면 예매가 완료됩니다. 그럼 티켓은 어떻게 하냐고요? 티켓은 공연 당일날 공연장 매표소에서 예매하신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확인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연 시간 1시간 전부터 티켓을 나눠준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아주 중요한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지금 생방송으로 매일 저녁 8시에 방송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 끝난 다음에 10월 13일 월요일부터는 역전의 용사들을 저녁 6시에 방송합니다. 그래도 많은 성원, 많은 관심, 또 실시간 동접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김대호 2분 뉴스 기자, 강지호 2분 뉴스 기자, 그리고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